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교수 리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 초청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준비한 강의가 세계 각국의 석학과 학생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중국이야말로 오랜 역사를 통해 동아시아를 호령해온 거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 나라이고, 주변 소국들은 모두 우리를 본받고 또 우리를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 중국의 여러 면에서 은혜를 입었고, 여러 전통과 제도, 문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간 족속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해도 그 근본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여겨왔습니다. 저는 이번 뉴욕 콜롬비아 대학 강연을 통해 바로 그 사실을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목표였고, 저는 그것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 같은 학자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국가임을 증명할 작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의 발전도 중국을 본떠서 만들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강연에 나섰던 바로 그날, 콜롬비아 대학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백인, 흑인, 중남미 학생까지 매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고, 저는 그 수많은 시선이 오롯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 강연의 포문을 열 때, 저는 중국이 얼마나 일찍 개혁과 발전을 이루었는지 역설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그 찬란한 문명을 수천 년 이상 이어왔고, 종이와 화약 같은 발명을 통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원천적 문명국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 매우 가난하던 시절, 중국은 이미 대대적인 개혁을 마치고 주변국을 원조했으며, 특히 한국 또한 그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언한 이상, 대다수 서양 학생들은 쉽게 제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세부 역사나 문화적 맥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더욱 살리기 위해 무대로 걸어나가며 온갖 통계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그 자료들은 중국에서 편찬한 것들이었고,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이며 권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엄밀히 검증된 적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무대에서 우리 중국의 위엄을 드높이는데 그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강연실의 분위기는 저를 거침없이 지지해주는 듯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조금 낮춰 말하는 것은 저에게 전혀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쯤 제대로 된 산업 발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한류든 케이팝이든 모두 중국 전통 음악과 예술을 표절하거나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했고, 수백 명이 들고 있는 펜과 노트북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중국의 우월성과 한국에 대한 저열한 견해를 늘어놓고 있을 때, 강의실 뒤편 어딘가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뭔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제가 중국에 대한 자화자찬을 하면 서양 학생들은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고, 중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마련이며 다른 아시아 학생들도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끝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왠지 묘하게 뒤편에서 웅성거리며 누군가가 손을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외면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라 그 학생을 무시하기보다 질문을 받는 척하며 무대 위에서 그를 지목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꺼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지목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굉장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이름이 박현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정치와 경제학을 복수 전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학생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료를 제시했으니 그들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박현우라는 유학생은 예상과 달리 강단 있는 목소리로 제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 한국이 중국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어느 사업 분야,
어떤 정책에서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미국 등 서방의 도움으로 재건에 나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증거 자료나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직접적인 질문에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당위의 핵심은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광범위하게 도움을 주었다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었지. 구체적 실증 자료를 일일이 제시하며 반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연을 듣던 그 학생들은 이미 박현우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박현우와 저에게 번갈아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우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자료가 있지요. 중국은 예로부터 우수한 농업기술, 학문, 제도 그리고 문화 등 수많은 요소를 한국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목록이 바로 증거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미리 준비해둔 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표에는 중국이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주변국에 전파한 문화적 제도나 기술 목록 같은 것이 영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목록에서 한국만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중국의 문명은 만방에 퍼져 주변국에 혜택을 주었다는 논리로 충분히 박현우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현우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적 경제 발전이라는 문맥에서의 중국의 기여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료는 대부분 고대에서 중세 시기까지 제도나 문물이 전래된 예시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 강의에서 현대 한국이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현대사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더욱 당돌하고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은 최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근현대사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며 비교하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 시점에 한국은 서방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강연에서는 그런 언급을 되도록 삼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현대사에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세계의 명문대학 콜롬비아 대학 강연을 통해 중국이 주변국을 도왔고 한국 역시 은혜를 입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기에 지금 이 자리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일 수 있으나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물자나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서방도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국으로서의 중국 역시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했기에 그 덕분에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전쟁 시기에 한국이 쌓을 기반이 부족했을 때 중국이 군사적, 물자적 도움을 어느 정도 제공했다는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전쟁의 양상과 달리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서양인들은 한국전쟁이 남북 간의 분쟁으로 촉발되어 중국군이 북쪽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듣고 배웠을 텐데 제가 여기서 중국이 군사적, 물자적 도움을 한국에 주었다는 식으로 말하니 쉽게 납득이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저명하다고 평가받는 교수이고 제 말에 어느 정도는 권위가 실리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강의를 듣던 서양 학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장을 이어갈수록 한국인 유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고 실제로 아시아 역사를 조금이라도 파고든 외국인 학생들도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박현우라는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 시기 중국이 지원했다는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한국에 지원이라는 형태로 접근한 외세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이 개입한 것은 북쪽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오히려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역사적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굳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 역사 연구와 크게 배치되는 듯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 스스로 역사를 조작해 세계에 거짓을 퍼뜨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며 다시금 제가 가져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워보였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중국은 주변국에 여러 번 인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전쟁 전후에 그 지역에 약간의 물자 지원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협력을 제공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학생들은 무언가 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듯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더 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제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전쟁 이야기에 집중시키지 않도록 슬쩍 주제를 전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나 예술 쪽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중국의 훌륭한 자산을 모방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하는 것조차 사실은 중국의 전통 의상에서 많은 부분을 따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억지로 자기들 것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우기지만 우수하고 찬란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또 한류로 불리는 대중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와 춤, 무대 장치 등 중국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이 일찍이 이룩한 예술적 전통을 토대로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콜롬비아 대학 강연의 흐름을 제 쪽으로 가져오려 애썼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서양인 학생들이 제 이야기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 덕에 제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웅장한 역사와 위대한 업적들, 예컨대 만리장성이나 병마용 등을 예로 들며 동아시아 문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부각하자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현우를 포함한 한국 학생들은 제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몇몇은 또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질문을 다 받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질문은 제가 나중에 따로 메일로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중국의 어마어마한 발전상과 한국이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거대한 시장 규모와 인구수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스스로의 발표를 결론지으며 아시아의 미래는 중국이 주도한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이 베푼 은혜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의실의 절반 이상은 뭔가 찝찝하면서도 일단 저를 명문대 교수로 여기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강의 후반부 자유토론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여러 명 참석했는데 그중 대학원 과정을 밟는 사람, 교환학생으로 온 이들, 학부생, 그리고 심지어 역사학을 전공하며 동아시아사에 관심이 많은 서양인 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가 한 발언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과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제임스라는 미국인 학생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적 산업화는 일본 강점기 이후 미국의 원조,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점차 성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움은 큰 부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오히려 냉전 시기 한국이 서방 진영에 속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이었으므로 상호 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했을 뿐 도움을 주고받은 협력 관계가 두드러졌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건 엄연히 동양인인 나보다 동양 문화를 잘 알 리 없는 미국 학생이 감히 내 주장을 반박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연은 이미 공개된 장소이고 저는 미리 예고한 자유토론 시간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저를 향한 무조건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잔재를 털어내고 재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서구권과의 연대에서 비롯된 것이 주류 학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봅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자체가 중국이라는 대국이 주변을 안정시키고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을 조정함으로써 마련된 평화가 토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은 중국이 옆에서 잡음을 내지 않았기에 비교적 안전하게 무역하고 기술을 유입하고 해외 교류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었으면 주변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는 방패 역할을 맡아온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강연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뭔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박현우를 포함한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 말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고 느낀 듯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박현우가 다시금 나섰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커 보입니다.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군사적, 외교적 긴장을 일으킨 사례도 많고 특히 한국전쟁 때는 명백히 북을 도왔으며 냉전 시기에도 한국과는 대립적이었습니다. 또 그 후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때 중국이 특별히 우호적인 역할을 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한반도가 극도로 피폐해졌고 한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겨우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즉, 한국이 스스로 노력했고 서방의 지원을 받은 것이지 중국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자 강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은 작은 목소리로나마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고 서양 학생들도 아니 저 한국 유학생이 하는 말이 합리적인데라는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는 미국 뉴욕이구나. 중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믿어주는 환경이 아니구나. 그러나 제가 이렇게 토론에서 쉽게 물러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차 한국 문화가 얼마나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는지 한국 자체로는 큰 힘을 지니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내세우며 박현우의 발언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으로 한국은 정말 독립적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한글 문자는 과거 한자를 사용하던 전통에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 뿌리는 중국 문명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조선 시기 서적, 과학, 의학 자료도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조선의 발전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대적 경제 발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늘 중국의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 자체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한자와는 문자 체계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만 굳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중국을 대표해 중국에 유리한 담론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현우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중국 한자를 차용해온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베트남,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를 공유했다고 해서 문자를 통째로 베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지녔고 조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를 공유하는 것과 현재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까지 중국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경멸의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감히 이 한국 유학생 따위가 내가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반박을 해 거기에 박수를 치는 학생들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강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박현우가 조목조목 제 논리를 깎아내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연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토론은 어렵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강의실 한가운데서 박현우를 비롯한 여러 학생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는 제게 보내는 박수라기보다는 그들끼리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은 서로 미소 지으며 오히려 당신이 옳았다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했고 이들이 나를 모욕하는가 싶었지만 저명한 교수로서 그런 감정을 대놓고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치레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목례만 하고 서둘러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강의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제가 이렇게나 체계적 근거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우월성만 강조해도 대부분 수용되었을 텐데 여기는 미국이었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장면을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노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기서 잠깐 논리적으로 반박한다고 해서 대국인 중국이 가진 절대적 우수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은 서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머리가 살짝 돌아서 자기 나라의 과거를 왜곡하는 것일 뿐이다. 저는 강연 뒤풀이 시간을 갖지 않고 곧장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이 과연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강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이 우기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국가주의적 자부심에 사로잡혀 중국의 진실을 왜곡한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콜롬비아 대학 측과 간단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대학 담당자는 제 강의에 대해 나름의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롭다고 평가한 점은 중국의 역사와 영향을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학생들은 교수님의 주장 중 근현대사의 사실관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 강의가 틀렸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 입장을 고수하는 게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라는 환경은 중국에서처럼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맞다는 동의를 쉽게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는 강연을 마친 뒤 대학 부근 카페에서 간단히 차를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한쪽 테이블에 박현우가 앉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한국인 유학생 두어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들의 눈이 잠시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딱히 말을 섞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뭔가 그를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여기서 또 만나네요. 강연에서는 서로 예의상 질문과 답을 나눴지만 그래도 교수가 이렇게 직접 와 있는 김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더 물어볼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완곡하게 무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먼저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엷은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 중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수님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 오해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오해라니, 이미 너는 나를 망신시켰잖아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순간 참았습니다. 주변에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고 제가 만약 언성을 높이면 더 큰 구설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드러운 어조로 그러나 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방향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당신이 강연 중에 보여준 태도나 말투가 조금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진실이란 것이 엄연히 있는데 한국인들은 마치 그걸 부정하려 들고 자신들의 자립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 보여서요. 물론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 서방학계의 관점을 많이 습득했을 수도 있겠죠. 박현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좌우로 살짝 흔들었습니다. 옆에 한국인 유학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서방의 시각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잘못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스스로 발전해온 측면을 연구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느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중국이 없었으면 한국도 없었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이제 제 앞에서까지 한국인들이 뭉쳐 제 주장을 반박하니 저는 더 이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가? 왜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려 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매번 그래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화와 발전이 중국에게 빚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 강연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제가 돌아서는 순간 제 등 뒤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하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뭔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뒤통수에 망치라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강연이 제게 남긴 것은 치욕감과 분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커다란 반감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실로 돌아가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역사 해석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든 다른 강연을 하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저는 계속 중국의 우월성을 설파할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결국은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미국에서 느낀 이 불쾌한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반박하고 비웃어도 저와 중국의 진실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실을 한국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아류이고 지금의 경제 성장 역시 근본적으로 중국 문명에 빚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33층 고층 빌딩 붕괴 사건 직후 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물 붕괴 참사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는 태국 감사원 등 정부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우리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할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건물만 와르르 무너져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 시공을 맡은 중국 건설사가 최저가 입찰 조건으로 계약을 따낸 뒤 과연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미 해당 건설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부실 공사가 드러난다면 국가소송까지 가겠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중국 건설사 책임론이 태국 총리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총리는 우리 정부가 중국 업체를 선택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시공사의 안전 의무는 분명하다. 중국 시공사가 이를 저버렸다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태국 전역은 물론 국제 언론에도 신속히 보도되면서 전 세계가 이번 붕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초 대형 지진의 여파가 방콕까지 닿긴 했어도 다른 고층 빌딩들은 멀쩡히 서 있는데 왜 이 건물만 완전히 붕괴되었느냐는 의문이 태국 내부에서 거세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강경 발언에 이어 태국 건축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티라유 교수가 한 TV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더욱 뼈아픈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저가 입찰만 강조하여 값싼 견적을 제시한 중국 건설사를 선택한 정책적 문제, 중국 시공사의 과도한 비용 절감 노력 자재 인력 공사, 기간 축소로 인한 부실 공사, 정부 감리 기관의 감독 부실 및 묵인, 예측 불가 수준으로 강했던 미얀마 대지진의 충격, 특히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직언했습니다. 결국 최종 시공사는 중국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시공사가 먼저 맡았었다는 루머도 떠도는데 저는 공식 문서나 계약서를 통해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한국이 참여 의향을 냈다고 해도 최종 계약자는 중국이었고 시공 과정의 책임도 중국에 있습니다. 태국 정부 또한 부실 감독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론 중국 시공사가 맡은 건물이니 그쪽을 향한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교수의 말은 방송 전파를 타고 곧바로 대중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대해 태국 국민들은 역시 중국이 싸게 지으려다 이를 망쳤다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 뉴스를 중국 본토에서 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 소속 기자 쉬신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를 오가며 국제 이슈를 취재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평소 조국인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을 보며 언젠가는 중국을 대변하는 기자가 되어 조국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국 총리와 교수의 발언은 제 귀에 극단적으로 거슬릴 정도로 망언처럼 들렸습니다. 중국 시공사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한국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태국 정부가 중국의 달콤한 싼 공사비에 속았다. 이런 표현이 연일 보도되고 심지어 태국 총리가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라니 저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대체 태국 총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 대국을 이렇게 매도하는 거지? 교수라는 사람도 주실공사가 분명하다고 단정 지어놓고 전부 우리 탓이라고 돌리다니 제대로 현장 조사나 해봤나? 저는 크게 흥분한 채로 사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CCTV 내부에서도 태국 측이 일방적으로 중국만 탓하고 있다. 혹시 원래는 한국 시공사가 맡았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포기했고 중국이 뒤를 이어받은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책임 소재가 단순히 중국에게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그래. 한국이 맡았다 포기했고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면 왜 우리만 욕을 먹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총리와 교수의 망언이라 불리는 인터뷰 내용을 보니 그들은 한국의 참여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애초부터 중국 건설사가 계약했다고 못 받고 있었죠. 이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태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 어떻게 우리 조국 중국을 이런 식으로 능욕하는지 분명히 뭔가가 이상하다. CCTV 내에서도 이 사안을 취재할 특파원을 결정해야 했는데 자연스레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지를 돌아다니며 굵직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의 위상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취신 기자, 이번 태국 건물 붕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 빠르게 출장을 준비해주세요. 편집국장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카메라맨과 통역사를 섭외해 팀을 꾸렸습니다. 머릿속엔 태국 총리와 그 교수가 했다는 망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 모든 탓을 중국으로 몰아세운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현지의 실태와 숨은 진실을 낱낱이 취재해오겠습니다. 저는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확인하던 태국 공무원은 중국인이군요. 취재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네, CCTV 소속 기자이고 붕괴 사건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도장을 찍어주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는 길, 대형 스크린에서는 태국 국영방송이 33층 건물 붕괴 현장을 끊임없이 반복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구조대가 맨손으로 수색을 하는 처참한 장면, 그리고 자막에는 중국 건설사 건물 붕괴, 다수 사망실종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태국 내 반중 감정이 심상치 않다는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표정에서 중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읽혔습니다. 총리와 교수가 한 발언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탔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격렬한 어조의 사회자가 태국 정부가 저가 입찰에 끌려 중국 시공사를 선택해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한국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태국 정부가 가장 싼 중국을 골랐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기사는 거울 너머로 저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론 한국, 일본, 유럽도 참여했지만 가격은 중국이 가장 낮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가 예산 절감이라고 좋아했는데 빌어먹을 중국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출국하기 전 한국이 먼저 맡았지만 중도에 기술이 부족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사의 증언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총리와 교수는 한국 시공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이 진실이지? 택시 기사는 곁들여 조언했습니다. 요즘 태국에서 중국인이라고 하면 불만이 많으니 적당히 하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누군가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네요. 저는 택시기사의 말이 굉장히 거슬렸지만 가까스로 참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풀고 취재 준비를 마쳤습니다. 곧장 33층 건물 붕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콕 도심에서 살짝 떨어진 지역이라 했지만 막상 가보니 짜뚜짝 시장 인근의 대규모 개발지구였습니다. 이미 고층 빌딩들이 여러 채 세워져 있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의 충격적 특징은 단 한 동의 건물만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높게 처진 철제 울타리와 폴리스 라인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수많은 경찰,
군인, 구조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취재 허가를 받아 일부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은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잔해 틈새에서 흰먼지가 날리고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땀범벅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나 크레인 같은 중장비도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맨손으로 뒤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사고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사망자, 중상자,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현장 사람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건물만 무너졌을까? 정말 지진 피해 때문만일까? 혹시 부실공사가 결정적 원인이었나? 이러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태국 총리와 그 교수가 말한 중국의 과오가 사실인지 여부도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출국 전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는 한국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가 기술력이 부족해 중간에 중국에 넘겼다는 루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중국만 비난당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 태국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공식 기록은 없다. 처음부터 국제 입찰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곳은 중국이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태국 건설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입찰 의향서를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중국 건설사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이 중간에 포기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최종 계약에 한국 기업이 선정된 적이 없으니 포기할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맡았다 포기했다는 내부 정보는 어디서 흘러나온 것일까? 태국 총리와 교수의 발언도 들으면 전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점차 이 소문은 누군가가 중국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태국 당국자들의 말을 듣고 더욱 태국 총리와 교수의 망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최저가 입찰로 중국 건설사를 불러들여 놓고 막상 건물이 무너지자 모든 탓은 중국에게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꼴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 교수라는 인물도 제대로 된 현장 감리 기록이나 시공일지 등 문서 자료를 다 확인해봤는지 의문입니다. 혹은 확인을 했더라도 정치적 여론적 이유로 중국 비판에 동조한 것은 아닐까? 게다가 애초에 한국 시공사가 참여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총리나 교수가 말하는 대로라면 태국 정부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중국 건설사만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태국 정부와 그 교수라는 사람들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지진 피해가 크고 사상자가 많으니 중국이 나쁜 놈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한국이 한 번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맡았었다면 지금처럼 전적으로 중국만 비난하지는 못했을 텐데, 아니, 애초에 한국 개입 자체가 없었다면 왜 이런 말이 떠돌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 속에서 저는 더욱 깊이 취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어떠한 로비도 없이 태국 정부가 최저가 입찰에 집착했다는 사실이 뚜렷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20억 바트 약 91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면서 빠르게 완공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유럽 기업의 견적이 너무 비싸 보였고 공사 기간도 더 길었으므로 중국 건설사가 제시한 싸고 빠른 시공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태국 총리가 직접 중국 기업을 선택해서 예산을 아꼈다며 자랑했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방콕 지반은 매우 연약해 고층 건물이라면 내진 설계와 튼튼한 기초 공사가 필수입니다. 중국 시공사가 내놓은 공사비는 경쟁사보다 훨씬 낮았고 그만큼 자재비 인력비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태국 정부의 감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관료가 특정 이익을 위해 부실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 초강진이 터지고 그 흔들림이 방콕까지 전해지자 제대로 된 내진 설계와 보강이 없던 이 33층 건물은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설명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현장 구조대장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잔해 속에 실종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자 17명 이상, 중상경상 포함 3명이 병원 치료 중, 추가로 3명 정도가 행방불명이라고 발표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구조대원들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부족한 상태로 맨손 수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파편, 무더위, 그리고 곳곳에 깔린 건물 잔해가 이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통곡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쓰러진 철근 더미를 보며 울부짖는 피해자 가족, 욕설을 내뱉으며 정부와 시공사를 성토하는 시민 등 분위기가 매우 살벌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주변 상인이나 목격자들에게 접근했지만 제 신분이 중국 기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사람, 당신네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다. 한국이 기술이 없어 포기했다느니.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결국 건물은 중국이 지었다. 취재가 다 무슨 소용이냐. 다 부실공사 아닌가. 일부 격분한 시민들은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말리지 않았다면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불편함과 죄책감, 억울함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정말 태국 총리와 그 교수의 중국 탓, 망언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한 것인가 왜? 중국 기자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건가? 그 후 저는 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 한 명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쪽 조건이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비용이 중국보다 훨씬 비쌌고 기간도 중국 쪽이 훨씬 짧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성비를 강조하며 중국 건설사를 밀어줬습니다. 사실 한국이 기술이 모자라 포기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최종 계약자는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지분을 잠시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은 전무합니다. 이 매니저는 내부적으로 몇몇 엔지니어들이 공사가 너무 싸게 진행되면 내진 설계가 허술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와 상부에서는 큰 지진은 없을 테니 괜찮다며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미얀마 대지진이 터지면서 결국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현지 건설 전문가를 만나 공법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플랫 슬래브 공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콕처럼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기초를 강화하고 기둥과 바닥판을 철저히 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전문가는 중국 시공사가 가격을 맞추기 위해 설계된 철근 양보다 적게 사용했거나 콘크리트 배합비를 무리하게 낮췄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태국 감리팀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상부 지시나 뒷거래로 묵인했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총리나 교수가 말한 대로 중국 부실공사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국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번 대재앙의 시발점은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이었습니다. 진앙지와 무려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군부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태국 내 대부분의 고층 빌딩들은 큰 피해 없이 진동만 겪고 지나갔는데 유독 2, 33층 건물만 완전히 붕괴되었으니 태국 국민들은 분명히 부실공사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계속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한국이 또 다른 소재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미얀마에는 한국이 구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태국 쪽에 대해서는 공식 지원 발표가 전무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각에서 한국은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 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단순히 서운함을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뻔뻔하고 자극적으로 한국이 꼭 우리를 구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을 목격해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치 태국이 한국에 미리 무언가를 맡겨놓았거나 한국이 태국에 뒤치다꺼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일부 태국 시민들은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류 어쩌고 하면서 아시아에서 잘 나간다더니 정작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정도 도움밖에 안 해주다니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미얀마에는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우리 태국은 찬밥 신세다. 결국 한국인들도 우리 태국인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분명 예전에 한국 시공사가 참여했단 말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떠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 한국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저는 한국이 시공권을 가졌다가 넘겼다는 루머가 이미 여러 매체에 퍼져 있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저 한국이 관여했는데
이제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식의 억측이 마구 떠돌았습니다. 한국인이 그토록 선진국이라면서 같은 아시아인인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 결국 잘 살면 남 돕는 것 아니었나. 미얀마에만 돈 주고 우린 문전박대인가 보네. 한국도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건 중국이랑 똑같군.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들으면서 저는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태국에 대해 어떠한 지원 방침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논의 중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태국인들은 어째서 한국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구호 송기를 내밀지 않나? 미얀마만 편애하나라며 마치 한국이 태국에 무언가 빚을 진 듯이 성토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자신들의 정부가 최저가 입찰로 인해 이 사달이 났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한국이 정식 계약자로 선정된 적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기술력 없어서 중도 포기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만약 한국 시공사를 선택했다면 안전하게 지어줬을 테니 한국이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고 좀 도와달라 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태국 정부의 의뢰를 받고도 부실하게 대응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도움을 더 줘야 한다고 외치는 모습이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지 SNS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훌대한다. 미얀마만 돕고 태국은 무시하나 같은 글이 올라오면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들은 더욱 독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나라다. 우리가 기대한 게 잘못이다. 중국이 부실 공사를 했다지만 한국도 남을 돕지 않는 이기적인 국가다. 결국 동아시아인들은 다 믿을 수 없구나. 특히 저가 공사 수주를 통해 이득을 보려다 실패한 당사자는 태국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태국을 버렸다는 식의 억측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태국에 뭘 맡아둔 것도 아닌데 왜 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무조건적 지원을 기대하는 거지. 자기들 정부가 애초에 한국 시공사를 안 쓴 건데 이제 와서 한국이 안 도와준다고 저렇게 대놓고 비난하다니. 정말 뻔뻔해 보일 정도다. 한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만난 태국인 남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얀마에는 한국이 돈을 준다면서요? 왜 우리 태국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택한 게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한국이 사람이라면 도의적으로 뭔가 도와줘야죠. 동남아 이웃 국가잖아요. 그가 마치 한국이 태국에 무언가 사죄금이라도 낼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광경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논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국 시공사를 선택했으면 이런 참사가 안 났을 테니 이제라도 한국은 보상하라는 식의 억측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태국 총리와 교수가 쏟아낸 중국 책임론 못지않게 이 한국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뻔뻔한 주장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황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감정만 앞서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까지 싸잡아 탓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왜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통탄 친나와 총리가 직접 붕괴 현장을 찾아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지만 중국 건설사가 최저가 입찰 조건을 맞추려다 부실 공사를 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송과 형사 책임까지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양 언론 기자가 한국이 맡았다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자 총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 문서를 본 적 없습니다. 최종 계약은 처음부터 중국 시공사가 따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중간에 포기했다는 루머는 태국 총리 입에서조차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총리는 이어서 설령 그렇게 될 뻔했어도 결국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한 건 중국이니 우리는 시공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직접 보면서 총리가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모든 원흉은 중국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세우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초기 입찰이나 계약 과정을 다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중국을 비난하는 건가? 자신들의 결정 미스는 쏙 빼놓고 중국 탓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이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태국 총리의 강경 발언이 TV와 SNS를 통해 송출되자 반중 정서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시민들은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중국은 떠나라 부실공사 책임져라라고 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로 곳곳에 붙은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을 죽였다. 값싼 공사가 결국 비싼 피로 돌아왔다. 저는 길거리에서 현장 인터뷰를 시도하려 했지만 제 신분이 중국 기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적대감이 폭발했습니다. 몇몇 청년은 돌을 집어던지며 저기 중국인이다. 내 친구가 아직도 자네 밑에서 못 나오고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말려서 큰 부상은 없었으나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건설사 내부 인사도 만나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중국 철로 총공사 중철 계열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파이툰 씨가명을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익명을 전제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태국 정부가 요구한 예산이 너무 낮았어요. 중국 본사에서도 마진을 남겨야 하니 자재나 인력비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철근보다 덜 쓰거나 콘크리트 배합비를 바꿔서 쓰는 식으로 시공했죠. 저는 상부에 이러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는다. 적당히 해라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태국 감리팀도 현장에서 묵인해주거나 때로는 서류상 검사만 대충 하고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양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였죠. 이 증언은 저를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시공사가 부실공사에 가담한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동시에 태국 측도 방관 혹은 부조리를 통해 이를 묵인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태국 총리와 교수가 모든 비난을 중국에게만 퍼붓고 있으니 그것도 심하게 일방적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태국에 머무르는 동안 총리와 그 교수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총리는 중국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수는 연일 부실공사와 최저가 입찰이 빚어낸 참사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국민들은 우리가 중국한테 속았다는 여론에 열광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이 원래 맡았다가 포기했다는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가 최저가 입찰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감리감독이 허술했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중국 건설사 내부 사정도 결코 떳떳하지 않다는 점자제와 인력을 줄여 부실공사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터진 참사인데 태국 총리와 교수는 너무 단순하게 중국 탓만 하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총리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마치 중국이 모든 악의 근원인 양 몰아가는 발언이 도를 넘어섰고 그들의 억측과 무책임한 태도가 저는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은 정작 자국 정부가 왜 중국 건설사를 선택했는지, 중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조사도 않고 그냥 지진이 터져 건물이 무너졌으니 전부 중국 탓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아무리 큰 사고라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정말 태국 총리와 교수가 망언을 넘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저는 취재를 하며 피해자들과 실종자 가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총리나 교수가 보여주는 태도는 순전히 정치적 여론몰이식 대응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혹은 알고도 외면한 채 언론 카메라 앞에서 중국이 전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물론 중국 시공사가 완전히 결백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 태국 정부 역시 잘못이 있고 중간중간 감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사실도 명백한데 말입니다. 그 교수라는 인물도 학자로서 객관적 조사를 먼저 해야지. 마치 중국 탓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고 없었을 것 같은 식으로 단언하는 인터뷰는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총리는 붕괴 현장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중국 건설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감사원 경찰이 합동 조사를 실시해 만약 불법 리베이트나 뒷거래가 드러나면 태국 관료들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지진이라는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모든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중국 언론사에 몸담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입장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태국 여론은 이미 중국이 값싼 공사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쪽으로 기울어 중국 입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SNS나 거리에선 차라리 한국이나 일본 시공사를 선택했으면 이런 대참사는 없었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기술력이 좋다는 막연한 인식과 함께 그럼에도
왜 우리 태국을 지원하지 않나라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태국 총리나 교수가 공식 발표에서 한국이 중간에 맡았다, 포기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서를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와전된 소문들이 온오프라인을 떠돌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맡았다가 포기했는데 결국 중국이 이어받은 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 미얀마만 돕고 태국은 안 도와주니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며칠째 취재하던 어느 날, 저는 도심 거리에서 카메라맨과 인터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청년 무리가 중국인이다라며 달려들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겨우 말렸습니다만 그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친척이 아직 자네 속에 있는데 당신네 중국인 기자는 대체 뭘 취재하러 온 거냐?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거나 중상실종 상태인 사람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미운 존재는 중국 시공사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적대감이 아무런 구분 없이 중국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수많은 자료와 인터뷰 영상, 사진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확실해진 사실은 한국이 이 건물 시공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입찰에 참여 의향을 냈다는 문서는 있지만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적은 없었고, 따라서 한국이 중간에 포기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루머였습니다. 문제는 태국 국민 중 상당수가 한국이 중간에 포기했지만 결국 중국이 더 잘못이라는 식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태국 총리와 교수가 직접 한국 시공사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음에도 SNS상의 루머는 끈질기게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루머에 대한 해명도 제 보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한국 참여는 없었고 중국 시공사가 처음부터 맡았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최저가 입찰 정책과 부실 감독이 더해져 부실 공사로 이어진 정황이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태국 총리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번 언론 카메라 앞에서 중국이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는지를 말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정작 그들이 왜 중국 시공사를 애초에 선택했는지, 왜 감리를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태도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망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파악해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언론 앞에서 중국 책임을 강조해야 국민의 분노를 잠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국민들이 우리 정부도 잘못했다고 분노를 표출하면 곧바로 정부의 정당성이 흔들릴 테니까요. 이런 의도를 감추고 전부 중국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한심해 보였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태국 정부가 처음부터 싸게 빨리라고 주문한 데다 감리까지 허술했는데 왜 오로지 중국이 모든 죄인이 되어야 하나? 총리와 교수라는 사람이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하고 거대 악처럼 중국만 때리는 모습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실망했습니다. 취재 막바지, 저는 피해자 가족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관심 없고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미 시신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고 아직 실종 상태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분노와 슬픔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어떤 유가족은 정부가 최저가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를 실험 대상 삼았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최종 시공사가 중국이니 중국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중적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차례 폭언과 물리적 위협을 감수하면서 저는 며칠간의 현장 취재를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 여전히 붕괴 현장 잔해에서는 완전한 철거와 수색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도 몇 명 있고 태국 정부가 총력을 다해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현지 언론과 SNS의 기류를 파악하니 총리와 교수가 말하는 중국 책임론은 이미 태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듯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도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시공사는 중국이니 중국을 더 미워하자는 쪽으로 감정이 쏠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은 이 참사에서 완전히 결백한 거 아니다. 우리 건설사도 부실공사를 한 건 사실로 보인다. 그렇지만 태국 정부 역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태국 총리와 교수는 모든 걸 중국 탓으로 몰고 있다. 이게 공정한가?
결국 양측 모두 책임이 있고 지진이라는 예측 불가 재해가 치명타를 날렸지만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태국 정부는 중국 탓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촬영본과 인터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뉴스로 송출될 리포트 초안을 작성하면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중간에 포기했다는 루머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실제로는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적조차 없었다. 태국 정부가 최저가 입찰을 선택하고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중국 시공사도 값싼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부실 공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정적인 계기는 미얀마 초강진이었지만 견고한 건물이라면 이런 식으로 전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 총리와 교수 등 주요 인물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오직 중국 책임만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여론적 목적으로 보인다.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중국 내부에는 우리가 일부 잘못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을 뒤집어 쓴 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시공사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목격한 엔지니어, 증언이나 자료들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는데 여권을 본 태국 공무원은 다시금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들 중국 기자는 떠나라는 말이 표정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자리에 앉자마자 머릿속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태국 총리와 교수가 카메라 앞에서 했던 망언, 즉 실상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한 채 중국 탓만 하는 인터뷰,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이 이미 태국 대중에게 크게 각인되어 버려 과연 이게 어떻게 수습될지 암담합니다. 또한 한국 시공사가 중간에 포기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이 시공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이 루머 때문에 한국도 묘하게 비난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한국이 태국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CCTV에 송출될 제 리포트가 태국과 중국 양쪽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실공사의 책임은 중국 시공사와 태국 정부 모두에게 있으며 한국이 중도에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골자를 분명히 전하려 했습니다. 이 33층 건물 붕괴로 인한 상처는 태국 사회에 크게 남을 것입니다. 태국 총리와 교수가 한 망언들은 지금 당장은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 유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테고 한국은 의도치 않게 루머의 희생양이 되어 일부 태국인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며 태국 땅이 작아지는 것을 창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될 여러 후속 조사 그리고 이 사건이 동남아 각국에 미칠 파장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적절한 책임 규명과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중 정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태국 정부의 내부 비리도 폭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국 중국의 위신을 지키고 싶지만 동시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해야 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 태국 총리와 교수가 망언을 멈추고 공정하게 책임 분담과 원인 규명에 나서길 바란다. 이것이 저는 안고 돌아가는 숙제였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가감없이 보도할 예정입니다. 부디 진실이 널리 전해져 더 이상의 억울한 희생이나 잘못된 루머가 퍼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